티베트의 삶을 상상해 보세요. 하늘을 찌를 듯 솟은 거대한 산맥과 독특하고 복잡한 혼인 풍습, 그리고 놀랍게도 혀를 내미는 인사법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금단의 왕국이라 불려온 티베트는 외딴 지리적 위치와 깊은 신비로 인해 경이로운 자연과 흥미로운 전통이 공존하는 땅입니다. 고요한 호수와 높이 솟은 봉우리 너머에는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 온 고대 관습에 뿌리 내린 문화가 자리하고 있으며, 이 문화는 현대화의 흐름과 끊임없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전통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고산지대의 신비로운 땅에는 어떤 숨겨진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요? 지금부터 티베트의 매혹적인 삶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인도와 네팔, 미얀마, 부탄 사이에 위치한 티베트는 세계 지도에서도 매우 독특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경계는 인도의 시킴주까지 이어지며 다양한 문화적 지리적 영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집니다. 티베트는 단순한 지역이 아니라 급변하는 현대 세계 속에서 오랜 전통이 어떻게 유지되고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공간입니다. 중국의 자치구로 분류되는 티베트 고원은 웅장한 히말라야 산맥의 북동쪽에 걸쳐 펼쳐져 있습니다. 이 산맥은 인도 아대륙과 티베트 고원을 가르는 거대한 자연장벽을 흙을 형성합니다.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에베레스트 산 역시 이 히말라야 산맥의 일부입니다. 히말라야는 부탄, 중국, 인도, 네팔, 파키스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까지 7개 국가에 걸쳐 있으며, 각 나라는 이 장엄한 지질학적 경이로움의 일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히말라야의 형성 과정은 3억 년 이상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대 초대륙 곤드와나가 지구를 지배하던 시기, 인도 대륙은 약 1억 년 전 분리되어 북쪽으로 이동했고 결국 유라시아판과 충돌했습니다. 이 거대한 지각 변동은 칭하이 티베트 고원과 히말라야 산맥을 탄생시켰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지역이 매년 약 1cm씩 높아지고 있다고 추정합니다. 12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는 면적을 지닌 티베트는 중국 국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수도 라산은 태양의 도시로 불리며 연간 약 3,000시간에 달하는 풍부한 일조량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라산은 단순히 햇빛이 많은 도시가 아니라 깊은 영적 의미를 지닌 성지로서 전 세계 불교 신자들을 끌어들이는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티베트는 수십 년 동안 인류학자와 탐험가들을 매료시켜온 독특한 전통과 문화 관습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여성이 여러 남편을 두는 혼인 방식은 그 복잡함과 실용성 면에서 특히 눈길을 끕니다. 형제 일처다부제로 알려진 이 혼인 형태는 주로 형제들이 한 명의 아내를 공유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특이점이 아니라 험난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들이 선택한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경제적 자원이 제한된 상황에서 형제들이 결합해 하나의 가정을 유지함으로써 재정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 남성이 개별적으로 큰 지참금을 부담하는 대신 형제들은 공동으로 책임을 나눕니다. 이러한 가정에서 장남은 보통 가장 큰 권위를 가지며 가사를 총괄하고 가족의 안정을 책임집니다. 만약 장남이 건강 문제나 다른 이유로 자녀를 낳지 못할 경우 그 역할은 자연스럽게 동생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혼인 관계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노력과 기여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티베트 여성들은 종종 남편의 근면은 함과 책임감에 따라 신뢰와 애정을 표현합니다. 이론적으로 형제들은 모두 동등하지만 아내는 가장 성실한 부양자에게 더 큰 호감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는 형제들 사이에 조용한 경쟁을 만들어내며 각자는 가족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반대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거부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을 떠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남성들에게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은 남은 선택지 중 하나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티베트 혼인 문화에서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장신구입니다. 구애 과정에서 남성이 선물하는 목걸이와 구슬, 동전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가치를 상징합니다. 특히 산호로 만든 장신구는 매우 귀하게 여겨지며 여러 구원자의 관심을 끄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신구는 사랑의 표현이자 경제적 능력의 상징으로 동시에 작용합니다. 이처럼 오랜 전통을 지닌 혼인 관습은 현대 사회의 변화와 법적 제도 속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식적으로 권장되지는 않지만 혼인 외 관계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남성이 혼인 밖에서 자녀를 낳게 되면 상속권을 잃게 되며 이는 티베트 사회가 충성심과 가족의 완전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독특한 혼인 방식을 유지하는 문화가 어떻게 여성들에게 개인적 감정과 상관없이 모든 청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엄격한 기대를 동시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더 깊이 살펴보기 전에 잠시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신다면 알림벨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단 몇 초면 충분하지만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으로 이러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신부의 결혼 전 순결은 티베트 문화에서 핵심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또 다른 형태의 강한 압박에 직면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무관하게 들어오는 모든 청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기대입니다. 특히 첫 번째 청혼을 거절하는 것은 큰 수치로 여겨지며 공동체 전체에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티베트 여성들은 원치 않는 혼인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베트 여성들의 정신은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대하며 원하지 않는 결합에서 벗어나기 위한 대담한 방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이러한 용기 있는 선택을 통해 일부 여성들은 자유와 행복을 향한 자신만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티베트 여성들은 단순히 전통에 순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힘과 회복력을 상징하는 인물들입니다. 사회적 제약 속에서도 자신의 권리와 평등을 위해 목소리를 내며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전합니다. 여성들이 모든 청혼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러한 기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적 전통이 개인의 자유보다 우선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티베트에서 인사를 나눌 때 혀를 내미는 풍습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독특한 인사법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특별한 제스처는 1000년 이상 전인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티베트 사람들은 검은 혀를 가진 폭군 랑다르마 왕이 악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사람들은 자신이 그의 환생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서로에게 혀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존경과 신뢰를 나타내는 표시였던 이 행동은 시간이 지나며 티베트 문화유산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오늘날에는 주로 나이든 세대 사이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는 역사적 사건이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문화적 관습으로 남아 전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입니다. 티베트 학자들과 인류학자, 여행자들은 이 흥미로운 인사법을 기록해왔으며 이를 통해 세계는 티베트의 독특한 삶의 방식에 더욱 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제스처 하나만으로도 티베트 문화가 지닌 깊은 역사와 정체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시아의 물, 탱크라 불리는 티베트는 대륙 전체에 생명을 지탱하는 핵심 지역입니다. 칭하이성과 함께 거대한 수자원, 저장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수많은 빙하는 양쯔강, 메콩강, 브라마푸트라강을 비롯한 아시아의 주요 강들의 생명수를 공급합니다. 이 강들은 수억 명의 삶과 농업, 문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 자원뿐만 아니라 티베트의 땅은 막대한 천연 자원을 품고 있습니다. 철, 납, 아연, 카드뮴, 구리 등 다양한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중국 내에서도 손꼽히는 광산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상당한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까지 보유하고 있어 티베트는 자연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라사의 중심에는 티베트 불교와 건축적 천재성이 결합된 상징 포탈라 궁전이 우뚝 서 있습니다. 한때 달라이 라마의 겨울 궁전이었던 이 웅장한 건축물은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며 티베트의 영적 역사적 유산을 조용하지만 강렬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모험을 꿈꾸는 이들에게 티베트는 잊을 수 없는 여정을 선사합니다. 티베트에서 접근하는 에베레스트 산의 북쪽 사면은 세계 최고봉의 위험을 가장 장엄하게 마주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에베레스트 베이스 캠프로 향하는 길에는 지구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수도원으로 알려진 롱부크 수도원이 자리하고 있어 인간의 신앙과 자연의 앞대함이 만나는 순간을 경험하게 합니다. 티베트의 자연민은 신성한 호수들에서도 빛을 발합니다. 얌드록 호수는 선명한 청록빛 물결로 유명하며 눈 덮인 산과 푸른 초원이 어우러져 거칠면서도 평온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남초 호수는 하늘의 호수라 불리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염수 호수 중 하나로서 끝없이 펼쳐진 하늘을 그대로 물 위에 비춥니다. 펠코르 초대 수도원 안에 위치한 샨체 쿰붐 스투파는 수많은 벽화와 예배당, 정교한 조각들로 가득 차 있어 티베트 예술과 영성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또한 여러 종교에서 성산으로 숭배되는 카일라시 산은 전 세계 순례자들을 끌어들이며 이 산을 한 바퀴 도는 코라 순례는 영혼을 정화하고 큰 공덕을 쌓는 행위로 여겨집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야룽 창포 대협곡은 반드시 방문해야 할 장소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협곡으로 알려진 이곳은 극적인 절벽과 풍부한 생태계를 품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 앞에서 겸허함과 경외심을 느끼게 합니다. 티베트의 장엄한 풍경과 활기찬 문화, 전통 이면에는 오랫동안 전해 내려온 신비로운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남초 호수는 고요한 수면 아래 숨겨진 전설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해 왔습니다. 바로 남초 호수의 괴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설은 과연 단순한 신화일까요? 여러 세대에 걸쳐
남초 호수에는 설명할 수 없는 존재가 산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수년 전 황혼 무렵 호수로 나갔던 한 어부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그물을 던지는 순간 상상할 수 없는 힘이 배를 깊은 물속으로 끌어당기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희미해져 가는 빛 속에서 그는 거대한 생명체가 물 위로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았으며 비늘은 석양을 받아 반짝였고 빛나는 눈은 그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어부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어 해안으로 돌아왔고 마을 사람들에게 이 경험을 전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곧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남초 호수 괴물 전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후에도 유사한 목격담이 이어졌지만 스코틀랜드의 네스호 괴물처럼 이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설이 계속해서 사람들을 매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 존재가 신성한 호수를 지키는 수호자라고 믿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티베트 영성에 깊이 뿌리내린 물의 정령이 물리적인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라 해석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상징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호수 아래에 미지의 존재가 잠들어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까지도 남초 호수의 전설은 현지인과 여행자 모두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신성한 호수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생명체가 존재할까요? 아니면 전설은 신비를 지키기 위한 이야기일 뿐일까요? 티베트의 가장 독특하고 강렬한 장례 풍습 중 하나는 조장입니다. 매장이나 화장과 달리 이 의식에서는 고인을 산 위로 모셔 새들에게 몸을 맡깁니다. 유해는 독수리와 같은 새들에 의해 자연으로 돌아가며 이는 생과 사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조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하나는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주로 유목민과 농촌 공동체에서 행해지며 새들이 자연스럽게 시신을 처리하도록 맡깁니다. 다른 하나는 의례형 조장으로 라마들이 주관하는 기도와 정화의식, 시신을 흰천으로 감싸는 과정, 그리고 곡물 봉헌이 포함됩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고인을 모시고 산 정상까지 함께 오르며 그곳에서 향나무를 태워 새들을 부릅니다. 이 행위는 영혼을 정화하고 육신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해방되는 순간으로 여겨집니다. 경우에 따라 남은 뼈 조각은 보리가루와 섞어 다시 새들에게 바치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현대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조장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외딴 지역에서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풍습을 지켜나가는 것은 티베트의 독특한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여겨집니다. 티베트 고원은 장엄한 풍경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깊이 연결된 희귀한 동식물로도 유명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존재는 동충하초로 천식과 다양한 질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용 곰팡이입니다. 이 곰팡이는 짧은 채취 기간 동안 유목민들에 의해 수확되며 그들에게 중요한 생계수단이 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최고급 동충하초는 개당 약 17만 원, 킬로그램당 1억 5천만 원 이상에 거래될 수 있어 세계에서 가장 값비싼 자연 약자의 중 하나로 꼽힙니다. 또 다른 희귀한 식물은 설현화입니다. 얼음 같은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이 식물은 콜리플라워를 닮은 형태와 짙은 녹색 잎이 밝은 속살을 지니고 있으며 인삼이나 영지버섯에 필적하는 약효가 있다고 믿어집니다.
수세기 동안 소련화와 고원의 허브들은 전통 티베트 의학의 핵심 재료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티베트의 생물 다양성은 동물 세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티베트의 생명줄이라 불리는 야크는 이 지역 사람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야크는 일반 소보다 3배 많은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폐를 지녀 희박한 고산 공기에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우유는 버터처와 요구르트로 활용되고 농사와 운송을 돕는 노동력으로도 큰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의 상징적인 동물은 신성한 개라 불리는 티베트 마스티프입니다. 거의 교배되지 않은 고대 품종인 이 개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개로 알려져 있으며 2024년 기준으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단순한 반려견이 아니라 가축을 보호하고 늑대나 눈표범 같은 포식자를 쫓아내며 때로는 수도원을 지키는 충성스러운 수호자입니다. 이처럼 희귀한 식물과 장엄한 동물로 가득한 땅이 어떻게 자연의 가장 기이한 현상 중 하나인 붉은 눈의 비밀까지 품고 있는 것일까요? 티베트의 장엄한 산맥에서는 매우 희귀하고도 매혹적인 자연현상 상황이 관찰됩니다. 바로 붉은 눈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떠올리는 새하얀 눈과 달리 티베트의 일부 지역에서는 눈밭이 선명한 붉은 빛으로 물들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듯한 신비로운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이 독특한 현상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눈과 얼음 속에서 살아가는 미세한 조류와 박테리아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중 핵심적인 원인은 클라미도모나스 니발리스라는 조류로 섭씨 영하 36, 도까지 떨어지는 티베트 고원의 혹독한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는 강인한 생명체입니다. 이 생물은 세포 안에 상균이라는 붉은 색소를 지니고 있어 눈 전체를 붉게 물들이는 원인이 됩니다. 티베트 문화에서 붉은 눈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깊은 상징성을 가집니다. 이는 행운과 신성한 보호, 그리고 풍작의 징조로 여겨집니다. 현지인들에게 붉은 눈은 희망과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신호이며 자연이 보내는 축복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처럼 티베트에서만 볼 수 있는 붉은 눈은 전 세계 관광객과 과학자들의 관심을 동시에 사로잡아 왔습니다.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붉은 눈은 태양 복사를 흡수해 빙하의 에너지 균형에 영향을 주고 특정 미생물과 동물들에게는 중요한 영양원이 되기도 하며 생태계 안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이로운 자연 현상 이면에는 티베트가 직면한 심각한 환경 문제가 존재합니다. 방대한 빙하와 만년설로 인해 제3의 극이라 불리는 티베트는 현재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환경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티베트 고원의 평균 기온은 10년마다 약 0.32도씩 상승해 왔으며 이는 전 지구 평균 상승 속도의 2배에 달합니다. 이 급격한 온난화는 빙하의 빠른 후퇴를 초래했고 아시아 주요 강들의 수자원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는 대규모 수력 발전과 물관리 사업입니다. 특히 중국 내에서 진행되는 광범위한 댐 건설과 물 전환 프로젝트는 하류 국가들의 물 공급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으며 국제적인 긴장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티베트는 광물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이 자원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환경은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환경 감독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광산 개발은 산림 파괴,
토양 침식, 수질 오염을 유발하며 이는 현지 생태계뿐 아니라 원주민 공동체의 건강과 생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됩니다. 또한 도시화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인해 많은 유목민들이 전통적인 초원을 떠나 도시 정착지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수백 년 동안 유지되어 온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 방식의 붕괴를 의미하며 초원의 황폐화와 생물 다양성 감소를 가속화합니다. 유목 문화의 상실은 단순한 생활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기후변화, 광산 개발, 인프라 확장은 티베트의 고유한 생태계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영구 동토층의 해빙은 집안 붕괴를 일으키고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을 대량으로 방출해 지구 온난화를 가속합니다. 이는 지역 사회와 하류 국가들의 안전과 생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티베트의 환경 문제는 개발과 문화 보존, 그리고 생태적 지속 가능성 사이의 섬세한 균형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는 어떻게 이 중요한 지역을 보호하면서도 변화하는 시대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티베트의 전통 음료이자 문화적 상징인 버터차는 전설적인 차마고도 무역로와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과거 용감한 상인들은 위험천만한 산길을 넘어 티베트로 차를 운반했으며 이 차는 신이 내려준 물로 여겨질 만큼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티베트의 평균 고도는 3,000m를 넘고 기온은 낮으며 강수량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차를 직접 재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 결과 버터차의 핵심 재료인 차잎은 인도에서 약 4,000km에 달하는 긴 여정을 거쳐 운송되었습니다. 차마고도는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라 생명선이었습니다. 상인들은 험준한 지형과 눈보라, 극한의 추위, 산적의 위협을 감수하며 말과 야크를 이끌고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차를 대신해 말, 소금, 약자에 같은 지역 특산물을 교환하며 문화와 사상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길은 종종 실크로드에 비견되며 티베트 사람들의 인내와 강인함을 상징합니다. 버터차 한 잔은 단순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 살아남아 온 티베트인의 삶의 방식이며 손님을 맞이하는 환대의 상징입니다. 방문객에게 버터차를 내미는 것은 존중과 우정의 표현이며 티베트 문화의 깊이를 경험하는 첫 관문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버터차와 같은 문화적 보물을 지키기 위해 차마고도를 넘을 수 있을까요? 금단의 왕국이라는 표현은 오랫동안 티베트를 수식해온 말입니다. 히말라야 산맥 깊숙이 자리한 이 땅은 험준한 지형과 외딴 위치로 인해 수세기 동안 외부 세계와 거의 단절되어 있었습니다. 이 자연적인 장벽경 덕분에 티베트는 독특한 영적 전통과 문화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왕국을 상징하는 가장 대표적인 건축물은 라싸의 포탈라 궁전입니다. 마르포리 언덕 위에 세워진 이 웅장한 건축물은 한때 달라이 라마의 거처였으며 티베트 불교의 정치적 영적 중심지였습니다. 포탈라 궁전은 단순한 궁전이 아니라 티베트인의 역사와 신앙, 권력을 응축한 상징입니다. 오늘날 티베트는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통과 신앙을 지키려는 노력과 현대화, 그리고 정치적 통제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일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티베트의 문화 보존과 자치권을 둘러싼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 금단의 왕국의 미래는 여전히 많은 질문을 남깁니다.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티베트는 오랫동안 전 세계 여행자들의 로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비로운 땅을 방문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티베트는 오랫동안 외부인에게 완전히 폐쇄되어 있었고 1980년이 되어서야 제한적으로 관광이 허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티베트 여행에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방문객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가이드 투어를 통해서만 이동할 수 있으며 자유여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의 문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티베트는 불교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신성한 장소와 고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 지역은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 중에는 현지 규칙을 존중하고 가이드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티베트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여행한다면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삶과 신앙, 자연에 대한 깊은 통찰을 선물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